최정인 원장입니다. 10장 수력발전 시작하겠습니다. 10장, 11장, 12장 그리고 뒷부분까지 해서 이 세 파트는 그 발전 부분인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송전과 배전을 거쳐서 이제 발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이 발전 부분은 근데 앞부분과 좀 다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실기에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실기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통 평균적으로 뭐 수력에서 한 문제, 화력에서 한 문제, 원자력에서 한 문제, 이 정도 한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는 조금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해서 일단 이론을 한 번 정도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중요한 부분대로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되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은 뭐 일단 시간 차원에서라든지 효율적인 면에서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보도록 하는데 먼저 수력발전입니다. 수력발전은 잘 알고 계시죠? 수력발전, 댐에서 물을 저장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통해서 이게 수차인데 우리가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서는 터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력발전에서는 수차, 화력이나 원자력에서 터빈을 돌려서 그 끝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수력발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용량, 댐뿐만 아니고요. 소수력도 있어요. 소수력은 뭐냐면은 그냥 지금 큰 댐 아니고 일반적인 하천에서도 전기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어장 있죠. 무슨 뭐 광어 양식장, 무슨 양식장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양식장에 물을 퍼올리고 나서 그 물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 내려오는 물을 통해서 수력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소수력이나 뭐 양식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한 발전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전체적인 것도 똑같으니까 수력 발전은 원리가 이렇게 되고요. 그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이 뭐 수로식이라고 해서 취수댐에서 물을 막아서 뭐 상수조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고, 오른쪽이 우리가 댐 수로식이라고 해서 다목적 댐을 통해서 뭐 서지 탱크, 상수조가 아닌 서지 탱크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보내서 발전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수력발전 한번 읽어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1차 에너지인 물을 하천이나 호수 또는 저수지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수해서 도수로를 통해 물을 옮기는 도수로를 통해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댐에 모아 이 물이 갖고 있는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를 수차를 이용해서 기계 에너지로 바꾸고 이것을 발전기로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입니다. 특징으로서 이 수력발전은 가동과 정지가 쉽고 이게 우리가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뭐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멈췄다. 그럼 뉴스에 나와요. 그만큼 기동과 운전이 어려운데 이 수력 발전은 물만 닫았다가 열고 이렇게 하면은 기동과 운전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과 정지가 쉽고요. 물을 저장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고 전력 수요 변화에 대응해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 가능합니다. 그 다음 홍수 조절, 용수 공급기 개선 및 수자원 이용률이 높고요. 근데 다만 개발할 때 우리 수몰 지역 등 환경 문제로 후보지가 제한된다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동네 자체를 이렇게 허물고 그 댐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 등이 있고요. 또한 전력 소비자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 댐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력 발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수력 발전 자체가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한 수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보세요. 일단 수도라고 있는데, 수도 보세요. 수도는 높이입니다. 높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라는 것은 위치, 즉 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높이. 높이인데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 수도가 있어요. 위치 수도. 물의 높이가 있으면 물의 높이가 갖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수도. 물의 압력이 갖는 수도예요. 압력이 갖는 수도. 그래서 압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높이로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 수도를 그냥 H라고 합니다. 진짜 높이. 얘는 건드릴 거 없이 그냥 높이면 그것이 위치 수도가 돼요. 압력 수도를 우리가 수도기 때문에 H인데 압력을 우리가 프레저해서 H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가진 속도 있죠. 속도도 높이로 같아서 속도 수도라고 합니다. 속도 수도. 그래서 얘를 뭐 HV 이렇게 다시 물이 가진 위치가 가진 위치 에너지, 압력이 가진 위치 에너지, 속도가 가진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위치 수도는 위치 에너지 H가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런데 압력 수도 한번 볼게요. 압력 수도 우리가 물의 단위 면적당 우리 단위 체적당 무게가 얼마예요? 보세요. 우리가 1000kg/. 세제곱미터죠. 아시죠? 우리가 물 가로 세로 우리가 보세요. 물 1리터는 몇 킬로예요? 1킬로죠. 물 1리터는 1킬로입니다. 그 다음에 물 1세제곱미터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1이에요. 맞죠? 가로 세로 높이가 1이면 1세제곱미터는 얼마겠어요? 1000kg, 즉 1톤입니다. 얘는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물이 가진 오메가가 1000kg/세제곱미터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 전기에서 배우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요. HP는 뭐다? 오메가분의 P다. 이렇게 되는 거. 오메가분의 P다.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냐면 보세요. 오메가의 단위가 얼마요? kg/세제곱미터입니다. 세제곱미터. 얘는 뭐냐면 면적당 압력이요. 면적당 압력, 면적당 무게. 그래서 얘는 kg/제곱미터가 됩니다. 제곱미터.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단위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약분이 되고 얼마가 된다? 미터가 되죠. 즉 압력 수도도 단위가 미터가 되는 겁니다. 미터. 이렇게 계산하니까. 따라서 압력 수도 HP는 어떻게 된다? 오메가분의 P인데 오메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 가진 1세제곱미터당 1000kg의 무게를 가졌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P는 압력입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무게로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P는 뭐다? P는 면적분의 전체 무게가 되는 거죠. 전체 무게. 이거 쓰고 여기서 압력 수도를 오메가분의 P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전 부분이요, 실기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거는 실기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압력 수도. 그래서 압력을 높이로, 수도로 나타낸 거. 이것이 우리가 양수 펌프에서 요런 것을 한번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놈은 kg/제곱미터, 얘는 kg/세제곱미터.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속도 수도는 뭐냐? 속도 수도 HV라고 합니다. HV는 뭘 이용하는 것이냐? 우리가 보세요. 물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전기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mgH는 2분의 1 mv제곱이란 우리가 예전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mgH는 2분의 mv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m이란 것은 무게고요. g는 우리가 중력 가속도 9.8이에요. h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높이입니다. 높이. 즉 이 h가 뭐다? 속도 수도라는 거예요. 는 2분의 1 m 질량이고요. v는 속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보세요. H는 어떻게 돼? H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mg가 넘어가니까 얼마?
2지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지분의 V의 제곱. 따라서 속도 수두는 어떻게 된다? 속도 수두는 2지분의 V의 제곱 미터. 전부의 단위들은 전부 다 미터예요, 미터. 이렇게 수도를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도 수두는 2지분의 V의 제곱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더 보면 속도 수두가 2지분의 V의 제곱인데요.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보세요. V의 제곱은 얼마? 2gH죠. 2gH. 따라서 V는 루트의 2gH. 즉, 물의 속도를 2gH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의 속도는 루트의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 9.8이에요. H는 높이에요, 높이. 그래서 V는 루트의 2gH 물의 속도를 구한 이 공식을 우리가 토리첼리의 정리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있죠? 물의 이론 분출 속도 V는 루트 2gH에서 이것을 토리첼리의 정리, 예, 물의 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베르노이 정리입니다. 베르노이 정리. 베르노이는 수도 일정이요. 예, 수두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지점에 물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 물이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물이 가진 H가 있을 겁니다. 물이 가진 H 보세요. 높이도 있을 거고 압력도 있을 거고 속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H가 있고 그 다음에 HP가 있고 HV가 있는데 H1, HP1, PV1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얼마? H2, HP2, HV2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같다는 것이 베르노이 정리입니다. 베르노이 정리. 그래서 보세요. 요거 H1 더하기 요거 위치, 압력, 속도를 다 더하기 전체 에너지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오메가 분의 P1 하고 이거 얼마요? 그 H분 얼마? 2G분의 V1의 제곱하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H2 더하기 오메가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2의 제곱이 같다는 거 예, 이것을 우리가 베르노이 정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수두가 일정하다는 것이고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 수두 H로 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베르노이 정리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유량이 있어요. 유량.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력발전에서는 수력발전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물이 가둬져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둬져 있는 건 의미가 없고 흐르는 물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유량을 Q라고 하는데 Q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second입니다. 즉 초당 몇 세제곱미터가 흘렀는가 이것을 유량이라고 하는 거죠. 유량. 우리 아시겠죠? 1세제곱미터는 물 1세제곱미터는 1톤이에요. 1톤인데 1세크다 1초당 얼마의 물이 흘렀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세요. AV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V 뭐냐? A의 단위가 뭐예요? 미터죠. 미터. 속도의 단위가 미터 per second입니다. 세컨. 따라서 얼마? 예,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이죠. 면적의 단위 미터 제곱이고 속도가 미터 per second이니까 세제곱미터 per second이에요. 세제곱미터 per second. 그래서 유량을 Q를 AV 세제곱미터 per second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단위 면적당 얼마의 속도로 물이 흘러가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유량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앞에서 토리첼리 정리도 했고 베르노이 정리도 했고 또 하나 남은 것이 유량 연속의 정리인데 보세요. 유량 연속의 지금 정리입니다. 유량 연속 정리는 얘는 똑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서의 면적이 있을 거고요. 면적과 이 부분에서의 속도가 있을 겁니다. A1과 V1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서 면적 A2와 V2가 있을 겁니다. 맞죠? 따라서 유량이 이것이 넘친다 이런 것이 아니면은 역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유량 연속의 정리에서 이 부분의 Q1과 이 부분의 Q2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량 연속의 정리보다 Q1은 Q2다. 이것이 A1, V1은 A2, V2다. 이것이 우리가 또 기억해 주셔야 될 유량 연속의 정리가 됩니다. 예, 유량도 기억해 주세요. 유량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둬진 물이 아니고요. 흐르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당 얼마의 물이 흘렀다. 이것을 유량이라 하고 유량 연속의 정리까지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우리가 수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수력 발전도 있죠. 개인적으로 이 수력 발전에서 한전에 파는 분도 계세요. 우리 태양광도 만들어서 파는 분 계시듯이 이 수력 발전도 만들어서 파는 분 계십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양식장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 있죠. 양식장이 올라갈 때는 농업용소 해가지고요. 전기가 쌉니다. 우리가 있는 물을 끌어올릴 때는 농업용 전기를 해가지고 이 전기가 싸고 내려올 때는 그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이 수력발전도 물만 있으면은 물을 가둘 수만 있다면, 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개인이 이렇게 전기를 발생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허가는 맡아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량입니다. 유량인데, 일단 하천 유량 및 유량의 측정에서요,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수력 발전에서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일단 하천 유량에서 연평균 유량이 있습니다. Q는 연평균 유량. 여기서 Q라고 하는데, 보세요. 당연히 전체 유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per sec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를 1년의 시간을 초로 1년의 시간을 초로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서 1년의 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세제곱미터 per sec니까요. 365일이고요. 24시간이고 60분이고 60초죠. 즉 1년이란 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유량인데 보세요. 단위가 지금 세제곱미터예요. 미터. 이랬던 저랬던 미터입니다. 따라서 유량도 우리가 그때 강수량 얘기를 할 때는 비가 몇 미터 왔다, 몇 센치 왔다 안 하죠. 몇 미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서 강수량 A를 1000으로 나눠줍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 강수량은 우리가 미리미터로 얘기합니다. 100ml가 왔다, 200ml가 왔다, 미리미터지 여기에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미리미터로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B가 뭐냐면 면적입니다. 유형 면적이요. 전체 면적인데 이 면적 또한 이 면적도 보시면 우리가 면적을 어떻게 제곱미터 안 하죠. 비가 온 면적은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1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요? 1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냐? 1km 곱하기 1km는 1000m 곱하기 1000m니까 10의 6승 제곱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이 B가 뭐냐면 유역의 면적입니다. 그 강이 있으면 그 강에 해당되는 면적이에요. 육지나 이런 면적이요. 그것을 얼마? 곱하기 10의 6승을 해주는 거예요. 10의 6승. 그 다음에 K가 뭐냐면 비가 왔잖아요. 강수량에 의해서 비가 왔는데 이 비가 전부 강으로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땅으로 꺼지고 다른 곳으로 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K를 우리가 유출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유출개수. 그래서 지금 요 값을, 요 공식을, 이게 10의 6승까지 대입을 해서 이 B의 면적이 제곱킬로미터일 때, 만약에 제곱미터를 준다면 얘는 할 필요 없지만은, 제곱킬로미터라고 했을 때는 요것을
10의 6승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거나 혹은 이 값이 얼마냐면 3.17 ABK ABK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제곱미터 퍼 세커가 된다. 예. 이거 공식 외우셔도 되는데요. 예, 주어진 공식 좀 복잡하죠. 한번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연평균 유랑인데 하천의 연평균 유랑은 이렇게 된다는 것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유랑도와 유황곡선이 있습니다. 유랑도와 유황곡선. 예. 볼게요. 예. 일단 유랑은 그냥 물이 흘러가는 거 있죠. 그것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유랑도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습니다.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보세요. 여기 세로축이 유랑이에요. 유랑인데 가로축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단순하게요. 여기가 1월 1일이요. 1월 1일. 여기가 12월 31일이요. 예. 1월 1일, 10월 30일. 그래서 얘는 다른 거 없어요. 1월 1일, 2월 2일, 3일 해서 이렇게 매 여름엔 많죠. 겨울에 적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의 유랑을 그냥 단순히 기록한 겁니다. 유랑도. 그래서 세로축은 유랑의 크기고요. 가로축은 날짜인데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나타내는 것이 유랑도입니다. 유랑도. 예,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유황곡선이 있습니다. 유황곡선. 유황곡선은 뭐냐? 유랑도와는 조금 다른 게 보세요. 얘 똑같이 유랑이에요. 유랑인데 얘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1일부터 365일이에요. 1일부터 365일 해서 얘는 유랑이 보세요. 제일 많은 날부터 적은 날까지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제일 많은 날부터 작은 날까지 순서대로 얘기를 한 것이 유황곡선이에요. 봅니다. 유랑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횡축의 일수 361일부터 365일을 하고 종축의 유랑을 해서 유랑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열해서 이들 점을 연결한 곡선이 유황곡선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걸 외우셔야 돼요. 갈, 저, 평, 풍, 고홍. 네. 갈저, 평, 풍, 고홍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다?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고수량, 홍수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저, 평풍, 고홍입니다. 뭐냐면 갈수량은 355일은 이거보다 많다는 거예요. 갈수량 355일은 이거보다 많다는. 그럼 갈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갈수량은 뭐 이렇게 갈수량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유량이 이만큼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수량은 이것보다 갈수량은 완전 말랐다는 거고요. 저수량은 낮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80일을 빼요. 80일을 빼면 275일이에요. 275일. 요것이 뭐? 저수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90을 빼요. 185일. 또 90을 빼요. 95일을 빼요. 95일. 그래서 평수량, 우리가 풍수량,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고수량은 뭐냐? 고수량은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고수량은 우리가 매년 한두 번이에요. 매년 한두 번. 그래서, 매년 1에서 2번. 그러니까 뭐 태풍이 왔거나 이럴 때. 예. 그 다음에, 홍수량은 뭐냐? 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얘는 매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뭐다? 3에서 5년에 한 번. 3에서 5년에 한 번씩 이것이 갈저, 평풍, 고홍에서 이 수치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355일, 275일, 185일, 95일, 그 다음에 매년 한두 번, 3에서 5년에 한 번. 그래서 갈저, 평풍, 고홍, 갈저, 평풍, 고홍 외워주시고요. 빼기 10, 빼기 80, 빼기 90, 90, 1년에, 매년 1, 2번, 3에서 5년에 한 번. 이렇게요. 그래서 이 유황곡선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갈저, 평풍, 고홍.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적산유랑 곡선입니다. 적산유랑 곡선은 적산유랑은 뭐냐면 적산이 뭐요? 다 더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유랑을 매일 이렇게 더해가는 거,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유황곡선과 반대로 이것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적산유랑곡선이에요. 그래서 유랑도를 토대로 해서 풍수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풍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축에는 날짜 순서, 가로축에 날짜 똑같이 날짜 순서, 세로축에는 유랑의 누계입니다. 유랑의 합계. 예, 이것을 잡아서 만든 곡선이어서 얘가 어디에 맞느냐면 이 적산 유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댐 설계, 댐을 설계할 때, 예, 그 다음에 저수지 용량 결정, 예, 뭐 저수지 이런 곳에 적산유랑 곡선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번외로 해서 수위유랑 곡선이 있는데 횡축의 유랑은 종축의 수위입니다. 수위. 횡축의 유랑, 종축의 수위를 취해서 하는 것을 수위유랑 곡선이라고 하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유랑도는 뭐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유랑만 나타낸 것이고, 유황곡선이나 적산유랑곡선, 유황곡선에 요거 수치 있죠, 요거 하고요, 적산유랑곡선에 요거 용도. 그 다음에 이거 자체 기울기가 이 한 점은 유랑이 됩니다. 유랑과 유랑을 더해서 적산유랑이 되기 때문에 이 한 점은 그 순간에 유랑이 된다는 것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수력학 다음으로 이제 수력발전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 수력발전 이론은 막 그냥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수력발전의 종류는 일단 취수 방식이 뭐냐, 낙차를 어떻게 얻느냐는 겁니다. 낙차가 높이죠. 낙차 높이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수로를 통해서 얻느냐, 그냥 댐을 통해서 댐 수로를 합한 거냐, 유역 변경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수 방식에 따른 분류는 수로식, 즉 하천 상류의 물을 취수댐으로부터 수로를 통해서 수차에 유입시켜서 낙차를 얻는 방식이고, 대부분 이거죠. 수로를 통해서 낙차를 얻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댐식, 하천의 하천 중하류 지역에서 하천을 가로질러 댐을 막아서 낙차를 얻는 방식이고, 대부분은 우리가 댐 수로식이죠. 댐을 막아서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댐식과 수로식의 기능을 혼합하는 것으로 댐으로부터 수로를 통해 낙차가 큰 지점까지 물을 유도해서 발전하는 방식, 이것이 대부분이고요. 유역 변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역 자체를 변경한다는 겁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강과 낙동강 그 유역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역 변경식 우리가 강원도 그 태백산맥 뚫어가지고 물을 그 사이로 물을 통과시켜서 유역을 변경하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댐 수로식과 같은 시설로 공급성이 되는데, 발전소 자체를 다른 하천 유역에 건설해서 큰 낙차를 얻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산이 있어요. 산 봉우리가 있는데 산 왼쪽에서 물을 저장해요. 그 다음에 산 뚫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반대편에서 물을 떨어뜨려서 전기를 발전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역 변경식이에요. 그 다음에 운용 방법에 의한 분류로서 유량을 얻는 방법입니다. 물을 어떻게 얻느냐? 또 다류식, 물 흐르는 것 스스로, 예, 아무런 조절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발전을 이용하는 것이고, 저수지식, 말 그대로 저수지, 댐식 발전소 또는 댐수로식 발전소가 여기서 해당되는데, 저수지식. 조정지식은 큰 취수댐을 설치하거나 수로 도중에 조정지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물의 양을 조정한 중간에 조정지를요. 그 조정지를 설치해서 자연 유량이 적거나 발전소의 사용 수량이 부족한 시기 또는 부하가 많을 때 이 저수된 물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 조정지식, 즉 물의 양을 조정한다. 이렇게요. 그 조정지 필요 저수 용량이 세제곱미터인데요. 그 용량이 Q1-Q2, 즉 첨두부할 때 사용유량 마이너스 1 평균 사용유량 곱하기 첨두부하 계속 시간. 그래서 공식만 좀 외워주세요. Q1-Q2T의
3600을 곱하면 됩니다. 이 3600을 곱한 것은 유량 자체가 우리가 제곱 센티미터당 초당 유량이잖아요. 그래서 초당 유량이기 때문에 3600을 곱해야만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시간. 그래서 저수 용량에서 T가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3600을 곱해서 시간당 전체 저수 용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수식이 있습니다. 양수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양수식이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수식이라는 것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낮에 1000kWh가 필요해요. 근데 밤에는 한 700kWh만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발전소에서 900kWh만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밤에는 플러스 200이 남고요. 낮에는 마이너스 100이 모자라죠. 맞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밤에 200 남는 것, 이것을 양수 발전소로 서로 보내요. 양수발전소로 보냅니다. 그럼 양수발전소에서는 보세요. 200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200만큼 물을 꼭대기로 퍼올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밤에 전기가 남으니까 그 전기로 밤새도록 물을 밤에 퍼올리는 거예요. 이 퍼올려서 어떻게 200 퍼올렸죠? 낮에 100만큼을 생산해서 여기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발전소에서는 900만 발전을 하더라도 밤에는 물론 남고요. 여유가 있고 낮에는 이 200 가지고 양수발전소로 보내줬으니까 양수발전소에서 100만을 생산하면 되니까 낮에도 전력 차질이 없이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양수발전이고요. 그래서 전력 수요가 적은 심야나 휴일에 남은 전력으로 펌프를 회전시켜서 하부 저수지 물을 상부 저수지 양수에다가 물을 퍼올렸다가 그래 저장했다가 첨두부하시 이것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을 양수식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수식 발전.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요거 근데 실제 시험이 잘 나오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전력 면에서는 더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발전소 짓는 것보다는 남는 거 가지고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낙차가 있는데요. 낙차를 한번 볼게요. 낙차. 보세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낙차를 제가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게 댐입니다. 댐이고 여기에 취수구입니다. 물을 이렇게 취수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요거 보세요. 저 뒤에서 하겠지만 이것을 취수구라고 해요. 취수구.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수로라고 해요. 수로. 물이 지나는 길. 그 다음에 요 놈을 우리가 침사지라고 그래요. 침사지. 뭐다? 모래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침식시키는 모래를요. 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래나 흙, 부유물 등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수조가 있어요. 수조가 있고 여기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수압관로, 수압철관이라고 합니다. 수압관로, 수압철관. 여기 끝에 뭐가 있다?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고 여기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있고 여기에 물이 내려가죠. 물이 돌리고 나서는 물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수구라고 해요. 방수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돼요. 전체 총 낙차가 있는데 총 낙차는 이 방수구에서 여기에 취수구까지 이것을 총 낙차라고 해요. 총 낙차. 낙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총 낙차뿐만 아니고 정낙차와 겉보기 낙차가 있는데 정낙차는 여기에서 이 수조죠. 수조 수면까지의 낙차를 정낙차인데 정낙차는 정지에 있을 때의 낙차고요. 겉보기 낙차는 똑같은데
발전기가 가동하고 있을 때, 돌고 있을 때의 낙차를 우리가 겉보기 낙차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유효 낙차죠. 유효 낙차. 유효 낙차는 이것이 발전을 할 때 필요한 낙차입니다. 유효 낙차는 총 낙차에서 손실 낙차를 뺀 것을 우리가 유효 낙차라고 해요. 유효 낙차. 근데 여기에 손실 낙차는 또 뭐냐? 손실 낙차는 치수구에서의 낙차, 그 다음에 여기 수로에서의 낙차, 그 다음에 수압 관로 수압 철관에서 낙차, 이렇게 손실되는 낙차를 뺀 것이 우리가 유효 낙차가 되고요. 실제 발전할 때는 우리가 이 유효 낙차를 대입을 해서 발전 공식을 계산하는 겁니다. 전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앞에서 제가 보세요. 예, 처음에 지금 유량에 대해서 했잖아요. 유량. 그 다음에 낙차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전기에서 출력 P는 어떻게 된다? 9.8. 예, 요거 중력 가속도예요. 9.8이에요. 9.8 곱하기 유량 곱하기 낙차인데 이 낙차는 유효 낙차입니다. 방금 한 유효 낙차. 총 낙차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효율까지 곱합니다. 효율까지 곱해서 단위가 킬로와트가 돼요. 킬로와트. 근데 이때 9.8 QH 곱하기 이 효율은 이타 T 곱하기 이타 G가 돼요. 얘는 뭐냐면 발전소 전체 효율이고요. 얘는 T는 수차 효율이고 얘는 제너레이터 발전소 아니에요. 발전기 효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출력을 구할 수가 있고, 그 전력량은 어떻게 돼요?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죠. 전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 9.8 곱하기 Q 곱하기 H 곱하기 이타 곱하기 C가 나오면 킬로와트 아워가 된다는 겁니다. 킬로와트 아워. 그래서 출력도 어렵지 않죠. 발생 전력량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양수 발전은 어떻게 되냐? 양수 발전은 좀 틀려요. 보세요. 양수 발전은 P는 9.8 곱하기 Q 곱하기 H에서 효율이 분모로 갑니다. 분모로. 왜 그러냐면은 양수 발전의 이 P는 있죠. 우리 양수 발전 혹시 견학을 가보시면은 양수 발전 견학 혹시 학교에 계시거나 어떻게 단체에 계시면 이런 발전소 견학 신청하면 어렵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양수 발전 견학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발전기이자 곧 전동기입니다. 발전기 전기를 주면은 전동기고요. 전기를 생산하면 발전기. 똑같은 거 가지고 발전도 했다가 발전도 했다가 전동기로도 회전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런 거 여기서 P는 전동기예요. 전동기. 보시면 이 공식에 다시 보면 PH는 9.8 QH가 되죠. 맞죠? P 이타는 9.8 QH가 돼요. 그래서 전동기 용량에다 효율까지 곱한 것만큼 이만큼 물을 퍼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동기에서 양수펌프의 용량이에요. 양수펌프 용량에서 효율을 곱하면 9.8 QH만큼 전력을 이만큼은 물을 퍼올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수 발전에서의 출력 있죠?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H가 발전기에서 H는 유효 낙차였는데 발전할 때는 낙차라 그래요. 물을 퍼올릴 때는 이것을 우리가 양정이라 그럽니다. 물을 퍼올릴 때는 몇 미터 퍼올린다고 해서 이것을 양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수 발전기의 출력 공식도 종종 출제가 되고요. 이 부분도 다른 것보다 양수 발전 요 출력 부분은 우리가 실제 실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양수 발전 공식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댐이 있습니다.
댐은 우리가 실제 수력 발전에서 직접적인 영향 없지만 어차피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물을 가둬야 되잖아요. 물을 가두기 위해서 이 댐이 또 중요한 거죠. 근데 댐 종류는 뭐 중력댐이나 중공댐, 아치댐, 부백댐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공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중공댐이고 뭐 댐 자체, 중력댐이요. 중력댐은 댐 자체 무게로 압력이 견디도록 한 것이고, 중공댐은 중력댐에서 가운데를 비어 있도록 해서 재료를 절약하도록 한 겁니다. 중공댐이고, 아치댐은 이거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그 유명한 댐이 있어요. 후버댐이라고 해서 그 계곡 사이에 막아가지고 이렇게 후버댐이 있어요. 후버댐 이거 뭐 만들 때 그 당시에 뭐 사람도 많이 죽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공사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댐에 있어서는 뭐 후버댐 하고요. 그 중국의 샨샤댐 있죠. 그 큰 샨샤댐하고 유명한 댐입니다. 그러니까 아치댐이 그 후버댐이고요. 부백댐은 뭐 부백으로 지지는 경사형과 콘크리트 벽에 의해 수압이 견디도록 이렇게 물이 지금 중공댐하고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이것이 부백댐입니다. 그 다음 댐의 부속 설비로서 여수로는 수문하고는 틀려요. 댐 외 가쪽에 보면은 얘 숨은 게 아니고 그냥 문을 열어가지고 물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동 문비 설치해서 문을 닫아 물을 저장하고 상류로부터 물이 유화했을 때 지체 없이 열어 상류 지역에서 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장치 여수로고요. 그 다음 에이프런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댐 있죠. 뭐, 비 많이 와서 댐 방류할 때 보면 물이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멀리 떨어지죠. 이렇게 멀리 떨어집니다. 왜냐면, 댐에 의한 물이 바로 떨어지면은 땅이 파이죠. 땅이 파여가지고, 그 댐에서 방류한 물에 의해서 땅이 파여서 이 댐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실제 외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떨어지면 땅이 파여서 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에이프런을 통해서 멀리 보내는 거,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멀리 보내는 것을 이것을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댐 하류부에 설치해서 유속을 감소시키고 유수로 인한 댐 하부가 패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에이프런이고요. 그러니까 수문은 뭐냐? 수문은 문이죠. 말 그대로 문인데 댐의 수입인 유량 조절, 토사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댐의 상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하고 문이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슬라이딩, 롤러, 스토니, 뭐 테인, 롤링 게이트 이런 종류가 있다. 그리고 어도는 뭐요? 말 그대로 물고기가 다니는 길입니다. 우리가 댐 때문에 물고기까지 방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맨 왼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맨 가쪽에 만들어 놓은 것을 어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금 아까 간단하게 그랬던 거, 그 도수 설비 있죠. 실제 댐 전기를 발전하기 위한 도수 설비나 뭐 수차 설비 이런 본격적인 수력 발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중요한 거 있죠. 요 공식하고요. 그 다음에 유한곡선 요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수력 발전 문제 없을 겁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